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해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어 설명을 드릴 언어파란 영어팀장 이대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영어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어 설명 드리고 각각 설명은 한 2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들으시다 보면은 또 궁금한 점 있으실 테니까 각 설명 끝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질문, 답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영어는요, 전체적으로 현행 입시에서 영어가 과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많이 궁금하실 부분인데 수지 지역의 학교별 내신의 특징이 어떤지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 중3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등급별로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는 저희 언어파란에서는 이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가지고 영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현행 입시에서 영어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이제 수능 많은 상위권 대학교에서 1등급과 2등급까지는 큰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정책을 보이면서 영어가 예전보다 많이 중요하지 않아졌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좀 틀린 말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전체에서 우선은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종합전형에서도 전관형 반영이기 때문에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전혀 없고요. 떨어진 점이 있다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쪽일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시 비율이 확대돼서 뭐 언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41%에서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20학년도에 이제 한 번 난이도 실패를 한 시험을 제외하고는 1등급 비율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명 정원 반으로 생각하자면 각 반에서 1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1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양보해서 2등급까지도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괜찮다 하면은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가 20 몇 %였거든요. 그렇게 쳐도 한 반에서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명 정도까지만 그 점수를 받는 거지, 반에서 3등 이하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제 2등급 밑으로부터는 상당히 점수차가 커지면서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 거는 맞지만 어머님들 생각하신 것처럼 영어는 대충 해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일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과목에 뭐 2합 7, 뭐 3합 뭐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때도 상대적으로 국어랑 수학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가 조금 쉬워졌고 어쨌든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등급 비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차피 맞출 거면 영어에서 최저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님들 지금 중3 학생 자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3 학생들이 고입 입시를 치를 때가 2026학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최저가 뭐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조금 줄이는 학교도 있고 늘리는 학교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최저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유지하면서 2028학년대까지는 그때부터는 최저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높이는 데도 있고 낮추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저 맞추기에는 아직도 영어가 그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 그 다음에 말씀드릴 학교별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로 넘으면서 아이들이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중학교 때는 보통 그래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한다 치면 한 85점에서 한 100점 사이, 그래도 난 그래도 공부 조금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봤던 친구들, 뭐 더 크게 말해서 90점대를 항상 유지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로 올라오면 뭐 똑같이 90점대를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60점대로 급락합니다. 분명히 같이 90점대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중3 때부터 가르치다가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첫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생님 저희의 중학교 때 한 번도 95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60점인가요? 하면서 이제 대혼란이 오죠. 이제 그 차이는 크게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아이의 시험의 양과 질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우선은 크게 봤을 땐 양과 질이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양부터 얘기하면요. 중등은 교과서가 2에서 3단원이고 고등은 교과서 2, 3단원 플러스 외부 지문 20개에서 40개입니다. 고등학교 기준 외부 지문을 기준으로 보자면 중학교에서 배우던 양은 고등학교 외부 지문 한 8개 정도가 돼요. 2단원 정도면. 그러면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한 5개씩이니까 2단원이면 10개 지문 플러스 20이니까 최소한 30지문에서 많게는 50지문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지문의 양이면 원래 8개 정도의 양을 배우다가 30에서 50이면 적게 잡아도 4배에서 뭐 5배 사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선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내용에서도 중학교에서는 뭐 핵심 주제나 내용이나 어휘나 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본문 대화문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대로 숙지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암기만 해서 큰 생각 없이 풀어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약간씩 변형이 있어도.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휘 변형이라든지 1, 2, 3, 4, 5 보기의 선지가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지문 자체의 내용도 주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조금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나 안 배운 지문 나왔어 하면서 그냥 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관식에서도 중학교 때는 문법 위주의 이제 특수 구문들 아니면 핵심 구문들만 좀 외워서 풀어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냥 외운 친구들이 그냥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주관식이 실제 내신의 핵심인데 여기서 영작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작이라는 것은 우리 주요 구문 배웠으니까 그대로 나오나? 아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글의 주제문을 선생님이 준 조건에 맞춰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주제의 맥락상 주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선생님이 맞춘 조건까지도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는 우선은 양이 많고 지문 자체의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영어 실력이 한 70% 정도 된다면 30%가 이제 내신 기간 동안의 어떤 노력? 이 30% 정도밖에 좌우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70점 받는 친구인데 내신 때 열심히 하면은 한 80점 받는 거고 사실상 60점 받을 정도의 실력의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90점 못 받습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실력이 올라간 거지 내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점수가 갑자기 확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평소 때부터 뭐 내신 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평소 때부터 자기의 기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 90점대에서 이제 95점 왔다 갔다 하는 이 친구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60점 받을 친구인가 90점 받을 친구인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당장은 모의고사 한번 봐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봤는데 내신은 이렇게 봤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70점대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급락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문법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못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큰 특징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제분들 아직 고등학교 원서 낼 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 중에 있으시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수지지역 학교별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게는 수지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외부 지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안 써 있는데도 보면은 외부 지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적게는 1대9 교과서와 외부 지문 비율이 1대9 정도이고 여기 보면 서원고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많았을 때도 3대7이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만 그랬고 기말고사 때는 바로 1.8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으면 10% 교과서 비율은 많아봤자 30%. 근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 얘도 금방 줄여서 한 18%.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15에서 20%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수식어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만 좀 낼 때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래 들어서.
근데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실제 문제 낼 때 보기 지문에 전혀 수업 때 배우지 않았던 지문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을 내고 그리고 지문의 문제 양을 늘려가지고 빠르게 읽고 늙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요. 풍덕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금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변형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외워서 푸는 건 좀 소용이 없는 편이고요. 서술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는 분사구문을 쓰시오 하고 문법을 아예 알려주는데 풍덕고 같은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쓰라는 말을 전혀 해놓지 않고 단어를 몇 개 배열해 놓으면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다 보면 분사구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거를 아는 친구들은 알아서 쓰고 모르는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이제 써놓죠. 그래서 풍덕고는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홍천고가 전체로 봤을 땐 뭐 시험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유는요. 우선 홍천고는 지문수가 적어요. 다른 학교들 30개, 40개 줄 때 여기는 한 20개, 뭐 어느 때는 15개 정도밖에 지문을 안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엄청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재만 같고 주제만 비슷한 아예 새로운 지문을 그냥 내버리기도 해요. 거기서 서술형을 내기도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선생님 저희 아예 안 배운 지문 나왔어요 라고 해서 진짜 보면 정말로 안 배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라이브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결국 홍천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시간관리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내용의 옳고 그름 찾으시오, 본문을 읽고 그런 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홍천고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얼핏 읽었을 땐 이게 지금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신봉고는 다른 거는 조금 특장점이 신봉고는 문제가 많아요. 객관식 변형도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서술형이 약간 편이한 편인데 제가 안 써드린 게 문제가 많아요. 서술형도 새끼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봉고는 시험으로 보자면 어려운 시험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그럼 잘 풀었냐? 그럼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조금 있고요. 성복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하면 성복고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서원고랑 성복고가 문제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근데 성복고는 조금 여기도 어려운 게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20지문 줄 때 여기는 40지문 주고요. 2학년 때 다른 데서 30지문 줄 때 여기는 60지문 줍니다. 그래서 진도가 거의 정말 약간만 과장하면 진도가 2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합니다. 지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지문에서 실제 문제는 반밖에 안 내거든요. 나는 60개를 배웠는데 시험은 30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찝어서 공부하기도 뭐하고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실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많은 공부량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험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지금 조금 외부 지문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려도 그 시험이 30%였어요.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18%로 줄였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조금 더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내냐면 어휘를 변형시키거나 어법 변형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휘력이나 어법을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좀 더 내는 편입니다. 상위연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성복고 다음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양도 좀 성복고 다음으로 예부 지문 양이 많은 편입니다. 딴 데가 보통 30개 내는데 여기는 35개에서 40개 냈거든요. 조금 공부량이 많은 편이고 여기도 서원과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와 어휘 변형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과목은 아니고 영어에 한정시킨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1학년, 2학년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정리를 저희가 한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고1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단계, 어떤 수준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저희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단계를 좀 따라가면 좋아요. 우선은 이제 기초 단계입니다. 내신으로 보자면 사실은 중학교 내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90점 받는 친구들도 막상 보면 기초가 엉망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자면 모의고사 지금 1학년 거 뭐 3월, 6월 아무거나 하나 풀려보시면 대충 이 친구들은 70점 못 넘습니다. 예.
70점이 못 넘는 건 기본 문제를 틀린다는 소리고, 기본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거기는 해석만 되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초반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해석을 못 합니다. 영어인데. 중학교 때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단어만 좀 알고 있으면 문장 단어를 좀 껴맞춰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다 알고 있어도 말이 안 만들어지는 매직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세세한 문법 사항은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는 뭐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무슨 다 구분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다만 문장의 큰 구조가 뭔지, 여기까지가 주어다, 여기까지가 동사다,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는 다 꾸미는 부분이다 하는 문장의 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게 뭐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배우는데, 그런 거는 대답 착착착 하면서도 얘가 목적어가 어디야? 어디까지를 주어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구분 못 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문장의 구조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단어 끼워 맞추기로 해석하던 데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영어를 조금 포기하게 되죠. 이 두 개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어휘 모르면 또 못 풀거든요. 외국어라서. 그래서 우선 기초학생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시점이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어휘랑 문장 구조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뭐 문법 용어 모르고 이건 나중 얘기예요. 우선 저거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3이 와도 우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추가로 기본어법 개념 같은 거는 적어도 얘기는 통해야 되니까 명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중급으로 넘어가면 다시 말하지만 내신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중학교니까 모의고사로 치자면 이제 70점을 넘기기 시작하고 80점 한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문장 구조 파악은 해서 해석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데,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해석을 했으면 거기에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의 맥락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술형도 전부 다 이상한 데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주제가 뭔지 모르면 이제 애초에 서술형을 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읽든지 주제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추가로 해석을 통해서 주제와 맥락을 아는 게 좋고요. 이때부터 이제 문법 아는 걸로 영작의 기본 연습을 시작합니다. 남이 써놓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내가 그 구조를 통해서 아주 쉬운 문장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조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작 연습도 같이 시작하면 되고요. 상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3 자제분인데 고1 걸 풀렸더니 90점이 넘는다 하면 상급으로 우선 봐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어법이 약한 친구들, 독해만 잘하는 친구들은 90점 넘는데 막상 내신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크게 말하면 이제 90점대고요. 이 친구들은 해석은 잘해요. 해석은 잘하고, 이때는 유형별로 빈칸은 빈칸, 아니면 뭐 순서는 순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법 숙련을 좀 해야 되고요. 서술형 위한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바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기본적인 구조대로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이제 서술형 연습이라는 건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이 뭔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 부분 문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면 적용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의 응용 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도 지금 기초반 수준이면 30번 때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30번 때는 시간 맞춰서 풀고 다 찍어도 돼요. 우선은 20번 때 맞춰야 되는 문제, 해석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풀되 20번 때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로 연습하고, 플러스 30번 때에서 자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한두 개만 유형별로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은 틀리는 게 특별한 유형이 어렵거나 뭐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이 어려울 때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들 계속 접하면서 패턴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원을 보내고 아니면 학원을 보내자고 혼자 공부하고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나 제가 내신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기초, 중급, 상급,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신 점수가 갑자기 확 떨어진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문법을 못해요.
그래서 문법 세세한 걸 알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알고 구조에 맞게 크게 내가 좀 쓸 수 있는 문법을 아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신 잘 받기 위한 핵심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그럼 학생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시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수준별 정원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반, 중반, 상반으로 수준을 나누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원도 8명, 뭐 팀장님과 선생님들은 10명까지 해서 어쨌든 10명을 넘지 않고요. 보통은 8명 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 점검을 위해서 질의응답식 수업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발표 수업도 좀 시켰었어요. 상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점점 학생들이 많이 좀 너무 이걸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지금은 질의응답식으로 학생들 너 정말로 알고 있니? 라고 그런 걸 확인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정원을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소수의 정원으로 수준별로 맞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저희 수업의 특징이 또 드러나는데 만약 전체가 4시간이면 저희는 1시간 반을 수업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1시간 반은 리뷰 테스트를 보고 나머지 1시간은 클리닉을 해요. 어떻게 보면 4시간 학원을 보냈는데 2시간 반 정도를 수업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잖아요.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수업 양을 늘리느니 학생들이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수업하고 나면은 너무 서운해요. 난 1시간 내내 강조했는데 끝나고 물어보면 진짜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럼 너무 서운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들었어요. 끝나고 쌤 너무 잘 가르치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뭐지? 라고 하면은 딴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지가 알아요. 걔네들이 상위권이에요. 근데 정말 상위권을 보다는 조금만 아래로 내려와도 자기가 지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틀려? 그러면 아, 나 이거 모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알라는 거죠. 그걸 선생님도 확인해야 되고 본인도 그걸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의미에서 수업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테스트 시간을 늘리고 이 테스트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수업 때 배운 걸 바탕으로 확인하는 테스트고 선생님들이 매번 만듭니다. 어디 있는 걸 긁어오거나 이렇게 문제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수업을 바탕으로 직접 만들어서 내 수업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걸 매번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개별 클리닉을 하는데 여기서 조교쌤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여기 뭐 사진 잠깐 보시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를 클리닉하면서 와, 얘 진짜 모르네 이거 아니면 얘 이거 알고 있네 그런 분들을 좀 점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래도 모르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보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수준별 수업은 아쉽게도 지금은 정규반만 운영하고 있고요. 내신 때는 학교별로 또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상중하를 나누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때는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영어 단어 테스트는 뭐 비슷하니까 그냥 넘겨보면 저희 이제 리뷰 테스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웠던 거를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뭐 여러 가지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법과 독해 단어를 다 보는데 여기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내신 때 이제 영어 리뷰 테스트예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특히나 중학교 때 이제 그게 실제로 통해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본문을 달달 외우죠. 그래서 이제 외운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쭉 쓰는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영어로 다 그걸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글을 보면서 여기에 핵심 내용들을 좀 구조화해서 이 논리대로 구조화해서 정리를 하라.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라는 훈련을 하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제대로 못한 거예요. 원래 구조화가 되면은 뭐 주장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를 들었고 그때 잠깐 주의해야 될 점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드러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줄거리죠. 사실은 잘한 편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선생님이 직접 보면서 야, 너 여기서 중요한 내용 빼먹었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가 뭔데?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규반 이제 문법 리뷰 테스트인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어머님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문법인데 이
이거 중에 뭘 고를래 할 때 이제 보통은 요거 골랐어. 답이 맞았다. 그러면 그냥 맞은 걸로 치는데 저희는 답이 맞은 걸로 안 칩니다.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문장 전체의 구조를 잘 잡았는지 그거를 보고 문법이 맞췄으면 그 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너무 조그맣다. 구조가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에서 왜 이 답을 골랐는지 그 내용 설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리면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리뷰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애 다 틀렸어요.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교 선생님도 채점할 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고 다 맞았는데 답에 대한 이유가 틀렸고 다 맞았는데 이제 해석이 좀 잘못됐고 다 맞았는데 성분 분석이 좀 잘못돼가지고 실제로 틀렸지만 틀린 부분은 이만큼이다 해서 이제 표시를 좀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냥 맞추면 맞췄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식의 조금 소모적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고1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강조하는 복습 노트인데요. 예를 들면 독해도 복습 노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뭐 비슷한 영어 지문인데 이 친구는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온 지 별로 안 된 때라서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이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하라니까 그냥 안 좋은 부분 마이너스적인 거 얘기했다가 좋은 부분 얘기했다가 안 좋은 부분 얘기했다가 그래서 주제가 이거래요. 사실은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 없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자기도 몰라요, 지금 보면. 근데 계속해서 글이란 건 논리가 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른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계속 연습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이거고 여기는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이제 너무 그림으로 그렸긴 하지만 제가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구조를 파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답이 왜 4번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친구긴 해요. 근데 이 친구 시작도 이랬어요. 1학년 때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이거 2학년 말 때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3학년 때는 영어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쌤 저 혼자 할게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전화 와서 쌤 아쉽게도 아직도 혼자 잘 됩니다. 졸업하고 볼게요 하면서 안 왔어요. 그리고 1등급 맞고 영어만 잘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은 못 갔는데 그래도 영어는 1등급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숙제할 때나 아니면 리뷰 테스트 볼 때나 수업할 때 항상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희 요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문법 복습 노트인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분 분석이 돼서 내가 다시 했을 때 문장의 구조가 보이는지 그 다음에 그냥 답이 아니라 쌤이 관련한 설명을 썼을 때 이 문법 하나를 풀기 위해서 관련된 문법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지를 다 꼼꼼하게 확인한 거죠. 여기 굉장히 숙련돼서 잘하는 친구, 여긴 처음 배워가지고 성분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혼난 케이스죠. 넌 뭘 한 거냐 숙제를. 성분 분석이 되는 게 핵심인데 아무 분석도 없이 답에 대한 설명만 똑 해놓으면 어떡하냐. 이제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연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거로는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장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 때 내신 때 문법이 제일 크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레벨 테스트 보면서 레벨 테스트 문법 부분 좀 보다 보면 아, 이 친구 강 나온다 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집에서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모의고사죠. 그래서 저희도 내신 때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정기반 때는 항상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의 중위값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하게 하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걸 분석하면서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객관화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생들은 상장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아 붙이지 마세요 이러는데 중학교들은 자기 거 안 붙이면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친구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영어 프로그램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리면서 그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영어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국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국어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표를 하나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시험을 볼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 맨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 표부터 보겠습니다. 이 표, 이게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도 너무 작게 나왔죠.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가 그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 수능은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가산을 주는 방식으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드는데, 수학하고 국어가 지금 현재는 수능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가 수학보다 이제 최고 점수는 훨씬 더 2점 정도가 더 높습니다. 국어가 2점 정도 더 높고, 이렇게 층위를 보시면은 고득점자 분위가 뭐 여기선 145점까지, 국어는 이제 140점까지를 고득점자라고 보는데,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포도를 좀 보시면은 이게 수학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가 이렇게 뭉쳐 있고, 국어는 이제 짜라라락 이제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표가 시사하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점수대에 뭉쳐 있다 그러면은 변별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동점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니까. 근데 국어는 이렇게 촘촘하게 변별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입 상황에서 국어가 고득점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변별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컷도 보시면은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고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127점, 124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수학은 이렇게 분포가 몰려 있는, 대부분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크게 몰려 있고, 적은 데는 되게 적고 큰 데는 되게 크고, 이래서 동점자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수학이 배점이 높은 문제가 4점짜리가 있거든요. 4점짜리를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요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특정 점수대에 몰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차원의 학교, 이제 좀 레벨이 높은 학교들은 고득점자들이 수학보다는 이제 국어에서 변별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별로 이제 최고 득점자 비율 보시면은 국어는 이제 0.01%, 여기가 이제 그 말 그대로 100분이 100%짜리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0.01%, 수학은 0.63%. 그래서 인원수도 굉장히 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아실 수 있는 것은 수학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엄청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엄청 못하고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만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여기서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건 좀 이렇게 사족인데, 여기 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수대 비율이.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득점자는 남자아이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통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느꼈었어요. 보통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여자애들은 숙제 다 해오고 뭐 꼼꼼하게 자기 챙기고 막 이런, 남자애들 하나도 안 하려고 막 이게 도망다니는 친구도 엄청 많은데, 신기하게도 본 시험에 들어가서는 남학생들이 점수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 기사 보셨죠? 그 기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한참 보고 웃었는데, 그 이전에 사흘 그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흘이면 4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정도로 문해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 기사들에서 많이 이제 보셨죠.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어휘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가 어머님들이나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국한문이 혼용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자로 이해해야 될 것들은 한자를 옆에다 괄호로 써주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한자가 안 나오고 그냥 한글로만 쭉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충 맥락적으로 이런 뜻이라는 것은 조금은 감지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지 못하니까 문장 독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느낄 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국어는 현재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부모님께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등과정에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연 거기 때문에 그 고등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이제 교과서 2, 3단원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지 않은 지문이 고등과정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때랑 이제 어머님들 세대나 저희 세대나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7차 개정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이 학습 목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을 배우고 그 틀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다른 작품들이나 다른 텍스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작품이 나온다, 배우지도 않은 텍스트가 나온다, 아이들이 이제 막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든요. 25년도에 또 개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7차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이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작품 안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배운 텍스트 안에서 나왔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암기 수준까지 만든 다음에 시험을 봐서 대체로는 80점, 90점 이렇게 맞는 구조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시험을 딱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아마 아마 그 자제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은 아마 크게 느꼈을 텐데 막 40점 받아오고 50점 받아오고 하니까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도 충격이 커요. 아이들도 내가 중학교 때는 국어 재밌어 했고 잘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오나 이런 그 자괴감도 많이 빠지게 되고 특히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그 홍천고등학교 홍천고등학교는 저희가 가르치면서도 참 이게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해야지 애들이 그래도 이게 공부할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던져버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홍천고등학교가 특히 자기는 이제 그 내신보다는 정시에서 좀 힘을 쓰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1학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목표는 요 융합사고 쪽에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학교들은 그래도 교과 내용 위주로만 내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식은 고등과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되게 학기 중에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대체로 다른 텍스트와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문법에서도 개념을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뭐 단답식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 제일 큰 문제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풍덕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등급 컷이 뭐 하나 틀려도 1등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 갑자기 평균이 뚝 떨어졌어요. 50점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게 어려웠냐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법 개념을 이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범위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생활문법 위주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라는 건 체계를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분 이제 짧게 공부하는 형식인데 그걸 나중에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범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문제풀이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케이스가 이제 풍덕고등학교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풍덕고등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문법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가르치진 않아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참 안타까운 게 가끔 이제 학교에 화가 날 때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발표 수업을 이제 하실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발표 수업을 시키시고 이제 개념을 정리해 주시는 건 참 좋은 방향성인 건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 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학원에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범위를 다 못 치셔가지고 너무 빡빡하니까, 너무 기니까 범위 다 못 치시고 그냥 프린트 몇 장으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셨는데 그 나온 프린트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문법 좀 다지고 올라간 친구들하고 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이들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시험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차이는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라는 것은 이제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평가 비중도 뭐 학교에 따라서 50%까지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보다는 대체로는 70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70대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점수 때도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시험을 보고 나서 전화나 이제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몇 점 맞았다고 전화하는데, 처음에 이게 저희 이제 그 교육과정 넘어갔을 때,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암기 학습이 주요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넘어가고 홍천고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저 60점 받았어요, 70점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점, 70점, 그리고 어떤 애들은 80점 받았어야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1, 2등급이 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1, 2등급이어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는 아이들도 끼케야 80점대 초반, 그리고 못 보는 아이들은 막 20점대, 30점대 이렇게 나오고, 한동안 그 서원고가 문제를 한 2년 전에 되게 어렵게 냈었거든요. 2년 전에 어렵게 낼 때는 걔네들 평균이 30점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헷갈리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선택지가 5개잖아요. 5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서원고 특징이 이렇게 보기를 내주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A부터 한 G까지 주는 거예요. 쭉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맞는 거 다 골라라가 이제. 그래서 선택지 1번이 답 2개, 선택지 2번 답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헷갈린데, 아예 이제 맘먹고 아이들을 길을 잡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도 40점, 뭐 열심히 안 해도 뭐 40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자, 다음 이제 그 수지 지역 학교별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걸 보고 오신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특징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올해 이제 따끈따끈한 자료라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수지고랑 그 다음에 홍천고, 성북고, 요 3개 학교가 일단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외부 지문도 뭐 어디서 예고하고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랜덤하게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런 작품이 있으면 이런 작품과 이어진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공식을 지금은 다 깼어요. 다 깨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현대시 뭐 최근에 나왔던 2000년대 작품들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옛날 작품 이제 고전식 아이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고전식을 같이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맘 잡고 아이들 평균 점수를 좀 깎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수지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을 잘 맞춰주시는 편이고, 홍천고는 이제 뭐 아예 유명하죠,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홍천고는 제가 뭐 막 표현하자면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 학교는. 중간이 없고 그냥 니네들이 여기서 적응해 라는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철학이죠. 학교 철학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는 한우 애들만 데려갈 거야,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문제난도 자체가 너무 높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어려워요. 이게 다른 데는 그래도 한 번 쉽고 한 번 어렵고 이런 식인데 홍천고는 그냥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식 모의고사 형태인데 문법, 문학, 독서를 섞어서 한꺼번에 내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주된 그 단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단원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홍천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내고 싶은 데에서 이제 좀 그 교과서 내용 여기 나온다라고는 하시는데 교과 내용을 공부한다고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독해력,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전략이 이제 이 학교의 핵심인데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풀이도 좀 하고 아이들이 모의고사 풀이도 하고 그리고 외부 작품도 자꾸 다뤄보고 뭐 난생포 처음 보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문법 개념도 차분하게 잘 쌓아왔던 친구들은 그래도 여기서도 한 80점대 뭐 잘 나온 친구는 90점대까지 나옵니다. 그래봐야 전교에서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좀 한다는 친구들이 60점대, 70점대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30점, 40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홍천고에 대한 이제 뭐 그 신봉동 지역에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 학교 고민을 하실 때 아 이게 홍천고가 가까워서 또 이제 보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천고를 가는 것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상대평가라서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상대적인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등수가 결정이 되고 등급대가 결정되고 이건 어느 학교 가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쉬워서 하나 틀려가지고 2등급 되는 것보다 같이 어려워서 한 문제 더 맞춰서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싶습니다. 저 예전에 신봉고등학교나 성북고등학교 문제가 좀 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틀려도 막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이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성북고가 이번에 이 풍덕고랑 마찬가지인데 풍덕고, 성북고가 이번에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대가 너무 높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리수를 크게 던진 학교가 성북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북고가 그 기말고사를 홍천고처럼 냈어요. 그래서 애들 평균이 막 40점대 나오고 그랬었는데 풍덕고는 그냥 범위가 넓어서 힘들었던 거고 성북고가 기말고사 때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홍천고랑 좀 비슷하게 문제를 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이제 문제 형태는 이렇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우리 아이가 좀 세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홍천고도 괜찮죠. 세게 경쟁해서 뭐 거기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홍천고를 안 보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변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기 점수에도 만족하고 등급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 그 시기에는 너무 이게 그 힘이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특징은 이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준의 개념이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 학원도 안 다녔어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문제 볼 때마다 그게 참 안 좋은 일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문법을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개념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게 나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하기보다는 네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공부들을 좀 다른 데서라도 했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학도 수학인데 국어와 수학이 이제 일단 정시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상위층은 당연히 이제 국어가 좀 더 변별력이 높고요. 그리고 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돌아갔으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감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이하로만 안 떨어져도 이제 감점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탐이나 과탐이 오히려 영어보다 변별력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내신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일단은 내신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국어에서 만약에 이게 한글이고 우리말이니까 언젠가는 아이가 공부하면 되겠지. 이게 조금 제가 뭐 학원 관계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좀 밀어놨다 고3 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반응을 주변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고3 때 제일 올리기 힘든 과목이 뭐야 했을 때 국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율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많이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부를 가르친 지가 한 20년이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나 문학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좀 그 문법 개념은 얕아졌고요. 문학 개념은 좀 얕아졌고 문법 개념은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문학은 이제 나중에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대체로는 수월하게 생각을 하는 파트가 됩니다. 그 공부를 좀 꾸준히 한 친구들은. 근데 이제 뭐 이게 문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고3 영역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고전 문학 하다가 또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 추론력이 뭐 당연한 얘기죠. 요즘에는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문학이나 문법 뭐 선택은 아이들이 그래도 할 만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비문학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비문학이 어디 차원까지 올라갔냐면은 그 리트나 미트 영역까지 올라갔어요. 그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뭐 법학적성 시험이나 아니면 의전원 시험 이쪽에 국어 언어 추론 시험과 유사해졌습니다. 이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을 따로 뭐 공부를 안 해보고 평소에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안 읽어보고 한 친구들은 언어 추론력 추론 문제만 나오면 다 틀려요. 추론 문제만 나오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그 상황도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추론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아이들의 수준별로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확대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이해만 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그러면서 이제 그 독서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 시간대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이 책을 좀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 누가 뭐래도 이게 제일 한자어가 지금 너무 큰 문제라서 한자어 추론 능력을 많이 길러줘야 돼요. 근데 이게 댁에서 하기에도 좀 힘들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예전에 한자 검정 시험 혹시 아이 보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한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에 이렇게 나름대로 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3 돼 보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네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너무 늦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 한자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추론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개념 이해랑 이제 어휘력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가면은 나름대로 추상어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이쪽에서 형성된 개념들로 숭유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거 중학교 때 얘기예요. 우리가 다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 과정에서 요걸 하고 있으면 조금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전 문학도 이때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고전 문학을 3학년 말쯤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학도 그렇고 점점 내려오잖아요. 어려웠던 개념들이 내려오고 국어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서 지금 뭐 이미 교과서에서 고전 문학을 다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간단한 걸로 나오지만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어체 문장 이런 데 전혀 아이들이 그 적응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적인 뭐 문법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3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적어도 한자어가 추론은 할 수 있어요. 맥락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대충 때려 맞추잖아요. 아이들도 대충은 때려 맞추는데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 뭐 역설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역설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설법은 뭔가 상황을 모순시키는 거라고 아이들이 그거 뒤집을 역자를 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역설이란 한 덩어리로 이해하죠. 근데 그 역설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주시경 선생님께서 국어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그러면 그게 뒤집어 말하는 게 아니고 모순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주어서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 추론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뒤집어서 얘기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 뜻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추상어를 이해하는 것도 이거는 영어에도 관련이 몹시 크게 됩니다. 영어도 이제 해석 다 해놨는데 애들이 문맥을 못 잡아요. 왜냐면 다 한자어 추상어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3 학년 때는 고1 모의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고 어느 정도 성적대를 좀 그래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는 비문학을 이제 구조적으로 볼 수 있고 문학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고급 과정이고, 이제 개념은 이제 끝나가지고 나중에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문법 시험을 보면 잘 봐야 됩니다. 이때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머님도 겁을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애들이 문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돼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 학원 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고등 내신 유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겨울방학 같은데 어느 정도 훈련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같은 때는 저희가 성취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취도를 아이들이 성취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다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걸로 성취도 평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그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꼭 얻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학습했다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월 1회 정도는 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학원의 그냥 자체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가 성장하는 단계를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비슷하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하는 것은 수업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고 리뷰 테스트를 보거든요. 영어랑 좀 다른 점, 영어는 주 2회 수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리뷰 테스트가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이런 식인데, 국어는 주 1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 1회가 진행이 되면서 요때 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는 그 전 수업 있잖아요. 그 전 수업에 대한 리뷰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전 수업을 리뷰 테스트 하는 이유는 이게 국어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려다가 나름대로 만든 방식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애들이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까먹고 또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과제도 잘 안 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이 숙제를 진행하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때 테스트를 본다. 그리고 만약에 한 주 동안 내면화가 되지 않았으면 이때 힘들 거다. 그리고 못했으면 다시 나와서 선생님하고 점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꼭 지키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내면화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못한 아이들은 추가 보충을 불러서 그 테스트를 다시 수행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가요? 자, 그리고 여기 아니에요.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간략하게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리뷰 테스트 할 때는 개념을 통으로 그냥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개념 정리하고 너희들이 예시를 하나씩만 써봐라.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주 동안 만약에 그걸 잘 학습해 왔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나름의 어떤 답안을 써낼 거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예시를 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잘 공부를 해온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작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구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잡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개념을 한 3가지 설명했는데 그 3가지를 너희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언어라는 도구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거 표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면 참 좋겠지만은 테스트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휘 리뷰 테스트인데 이거 말고 요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한자를 쓰게끔 우리 어휘 교재가 요 한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요 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그래서 대표 한자를 좀 그 너무 어려운 한자들은 말고 좀 이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한자들 위주로 저렇게 한 8개 정도나 10개 정도 그렇게 시험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어가 아니라 한자 선생님들이라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쳐 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들의 모양새만이라도 한 번씩 써봐라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익혀온 거는 이렇게 한 4개 정도 되는 거고요. 요번에 시간에 못 쓴 게 빨간색 한 4개 정도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자들의 모양새를 한번 보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뭐 어휘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습 노트인데요. 이게 복습 노트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복습 노트의 차원은 이렇습니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복습을 했어. 복습을 할 때 문제풀이도 같이 하겠죠. 복습을 하고 나서 저희가 텍스트, 이건 뭐 소설 같은 경우 텍스트가 워낙에 크니까 그렇게 잘라주진 못하고 시 같은 건 텍스트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시 텍스트를 여기다 붙이고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너희가 이 시를 보면서 선생님처럼 설명해봐라가 이 복습 노트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유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시 좀 설명해줘봐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아이들이 숙제잖아요. 이게 숙제다 보니까 뺏기고 정리하는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뺏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품 하나를 그래도 생각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하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하는 경우라도 작품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 노트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뒤에 보면 이제 뭐 비문학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내용도 구조화해보고 그 속에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그려보고 하면서 그 아이들 스스로가 와 내가 이 글을 좀 이해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나름대로 이제 오답을 해봤더니 그래도 잘 풀리더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 그리는 걸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걸 도식화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어머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아이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이슈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성취도 평가 볼 때 또는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저렇게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아이들이 성과를 내면 이렇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국어와 영어가 언어적으로 동일하다는 컨셉을 저희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 노트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공부를 한 거라는 기준점을 잡아주고 아이들이 그것만큼 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도의 이해도가 돼 있는 친구들이니. 그래서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론이나 본질 쪽에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고 그 본질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내왔던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씀드린 것들을 어머니께서 한번 이렇게 잘 수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에서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시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레벨 테스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되게 잘 처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름방학은 이제 굉장히 짧잖아요. 짧아가지고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똑같이 개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제 레벨을 확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긴 없었어요. 저희들 이제 현장에서는. 근데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길잖아요. 한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레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고대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반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테스트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균 실력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등급, 평균적으로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